104주년 3.1절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애국지사 황교안 선생 묘역에서는 추모 행사도 치러졌습니다. 후보 자격 논란으로 대립양상을 보이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지만 보수 대법관들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으로 전문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도 해고되면서 추방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가상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뉴욕 한인사회도 오늘 오전 기념식을 열고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후에는 미스터 선샤인으로 알려진 애국지사 황교안 선생의 묘역도 찾았습니다.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한인사회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참석해 104년 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던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진희 광복회 뉴욕 지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는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며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나라를 잃는 참담한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한 것이었다며 한인 동포사와도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5,200만 또 우리 730만 우리 재외 동포들이 하나가 돼 우리 선열들이 하늘에서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 번영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번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종교와 신분, 연령을 떠나 하나로 단결했던 것이 3.1 운동이 남긴 유산이라며 뉴욕 한인사회도 단합을 통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합을 해야지 강해지고 미래와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3.1절을 계기로 우리 뉴욕 동포사회도 서로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편 3.1절 행사 후 참석자들은 퀸즈 마운트 올리벳 묘지로 이동해 순국 100년 만에 한국으로 유해 봉환을 앞두고 있는 애국지사 황교안 선생 묘역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추모식에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황 지사를 뉴욕주 애국자로 선포하고 한인사회에 선포문을 전달했습니다. 후보 자격 논란으로 대립양상을 보이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찰스윤 회장이 총회 취소를 발표했는데요. 한인사회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회칙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파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오늘 강진영 후보, 김강석 전 후보, 그리고 역대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토요일 예정돼 있던 총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쌓였던 감정을 그 자리에서 표명하게 되면은 일단 안전의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 동포 사회에 화합이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분란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총회 취소 이유는 총회장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마찰을 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인의 회칙을 바로잡는 작업을 한 뒤 선거를 다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 중단 결정에 동의하고 한인사회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So I hope that by abiding by this decision and postponing the election, that the community can come together and in the future we can progress as one community and not divided.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정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다시 전반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이런 선거나 모든 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화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찰스윤 회장은 어제 김강석 후보 측과 만나 김 후보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법정 중단을 요청하고 대신 신임 회장 인준을 위한 총회를 연기하는 내용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회장은 이후 강진영 후보 측과도 만남을 가지고 김강석 후보 측과의 논의 내용에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회칙에 의해 진행되던 선거를 현직 한인 회장이 중단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윤 회장도 회칙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회칙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또 윤 회장은 임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아 회칙 개정 후 다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임기를 재연장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법관들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는지, 발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가리게 됩니다. 아칸소와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소 제기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조치를 진행해서 삼권 분립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 문제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히어로즈법이 비상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4천억 달러가 한 그룹에만 쓰이는 셈이고 빚을 갚은 사람들이나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밖에도 탕감 정책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었던 것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소송을 건 보수 성향 주들이 학자금 탕감 정책으로 주 예산에 재정적 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심리 결과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를 가진 한인을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해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60일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면 추방되는데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보도에서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서 수천 명씩 해고되는 등 IT 업계 전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H-1B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도 다수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H-1B 비자 노동자들은 취업 기간에만 미국에 머물 수 있고 실직한 경우에는 60일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추방됩니다. 빅테크에서 해고된 이민 노동자들은 추방을 면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IT 업계에서 일시에 대규모 해고가 이뤄진 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둘러싼 이런 혼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사회단체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르자드 이민국장은 NRCU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예기간 연장에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고된 이민 노동자들은 대신 관광비자 같은 다른 비자를 신청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애슈 의원은 자두국장의 서한은 해고된 전문 기술직 이민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긴급 상황이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024년 대선을 가상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대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가상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응답자 4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42%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겁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0%대 44%로 패배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라는 도발적인 제안을 내놔 주목받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37%대 40%로 패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가상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을 눈에 띄게 앞섰습니다. 공화당 경선 투표권을 가진 응답자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꼽았고 디샌티스 주지사는 2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8%로 공화당 경선 주자 중에는 세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5%,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1%였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디샌티스 주지사를 뺀 가상 경선에서는 7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투표권을 가진 응답자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71%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지난 1월 조사 당시 수치 58%를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4%로 이전 조사 수치와 같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코로나19의 유력한 발원지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연구소를 지목했습니다. 얼마 전 미 에너지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코로나19 기원 논쟁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BI는 꽤 오랫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의 근원이 잠재적으로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미 에너지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유력한 발원지가 중국의 연구소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보고서가 백악관과 일부 의원들에게 제출됐다며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를 실시한 기관들 가운데 여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던 에너지부가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다른 정보기관들은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가 전염병의 기원을 조사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또한 전날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과 관련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중국이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부인하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먹칠과 코로나19 기원조사 문제의 정치화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이론은 극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얻은 권위 있고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원하는 앵커 프로그램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열린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행정 예산안 발표에서 주정부 부서의 업무 개선과 주택 소유주,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의 재시행, 교육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주 공무원 연금 개혁, 세금 인상 억제와 부분적인 감세,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 내용에서 두드러진 것은 노동과 경찰국, 차량국 등 주요 부서의 업무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진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회계연도 중 주정부는 3,500만 달러를 투입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업무 장애와 사기 청구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노동국의 노후화된 실업보험 관련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경찰국 산하 경찰학교 시설의 개선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차량국 인력 직원과 시스템 개선에 5,7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올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회계연도에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는 총 31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으로 올 회계연도보다 7,650만 달러가 늘어납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2년여 동안 팬데믹을 겪은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제 후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와 공정한 혜택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도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이자 동성애자인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늘어나는 살인율과 총기 사고 등이 재선 실패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시카고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이자 동성애자인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28일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16%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습니다. 결국 재선에 실패한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시장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 가운데 유일한 백인 후보였던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이 득표율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0%를 득표한 브랜던 존슨 쿡 카운티 의원이었습니다.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74%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구설에 오르면서 지지도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살인율과 총기 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유색인종 기자들과만 1:1 독점 인터뷰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패배를 인정하면서 다음 시장이 수년간 시카고인들을 위해 애써주기를 기도하고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1위와 2위를 차지한 발라스 후보와 존슨 후보는 오늘 4월 4일 2차 결선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발라스 후보는 경찰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고 존슨 후보는 시카고 교사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음 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 노조 대표를 맡기 위해 떠나는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의 후임으로 2021년부터 노동부 차관을 맡고 있는 줄리수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내각에서 첫 아시아계 장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상원이 지명을 신속하게 받아들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수 지명자가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십 명의 태국 재봉사들을 대리해 보상받도록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수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오는 6일 부임합니다. 김 문화원장은 지난해 4월 조윤증 전 원장이 이임 후 10개월간 공석이었던 뉴욕 한국문화원장직을 맡아 3년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인 출신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발탁된 김 신임 원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제일기획에 입사해 LA 지사장과 미국 법인장, 제일기획 상무와 전무, 또 미국 법인장을 맡았었습니다. 2017년에는 CJ그룹의 스카웃 때 CJ 라이브시티 대표를 맡으면서 CJ그룹의 한류 컨텐츠 중심 융 복합 테마파크 라이브시티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뉴저지 전체 평균 재산세가 9,49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인 밀집 타운들이 다수 속해 있는 버겐 카운티는 평균 재산세가 12,52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 재산세는 타운 내 학교와 지방자치정부 등의 운영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체에서 재산세 세수는 320억 달러가 넘었는데 이 중 170억 달러는 공립학군 운영을 위해 쓰였고 각 타운 정부의 운영 예산 목적으로 95억 6천 달러, 카운티 정부 예산을 위해 56억 8천 달러가 쓰였습니다. 뉴욕시가 시내공원 5곳에 새로운 형태의 레디메이드 공중 화장실을 시범 설치합니다. 지난 27일 뉴욕시 공원국은 2024년 여름까지 시내 브루클린 부시익 소재 얼빙 스퀘어파크와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호잇 운동장, 맨하탄 이스트 할렘 소재 토머스 제퍼슨 파크, 사우스 브롱스 소재 조이스 킬머 파크, 스테튼 아일랜드 소재 파더 머크리스 파크 등 5곳에 레디메이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리겠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전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